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누적 4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넘긴 게 위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거셉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 정보가 정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구태현 법무부인 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온종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개인 신용 정보를 중국 핀테크 업체 엔트그룹의 알리페이에 넘겼다는데요. 금감원 발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데 우선 금감원 조사로만 기준으로 볼 때 누구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된 건지 구태현 변호사님, 네. 금감원 발표 내용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누구의 정보가 지금 넘어간 거예요? 네, 금감원이 8월 13일자로 보도 참고 자료를 냈고요. 예. 카카오페이가 그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니까 8월 14일자로 다시 한번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 바로 8월 13일자 보도 참고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라는 것들을 네. 약 4,045만 명을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해 왔다는 것 하나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결제와 상관없이 전체 고객의 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네. 한편 실제 카카오페이 고객 중에 애플 앱스토어 등 또는 알리페이의 온오프 가맹점에서 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고객들의 정보는 약 5.55억 건이고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누적으로 4천만 명, 누적으로 또 542억 건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정보인데 내 정보가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넘어간 정보가 정말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이용될 건지 불안하고 혹시 뭐 보이스피싱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은데 이성엽 교수님 그러면 이게 뭐 나름 계약상 넘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금감원이 문제를 딱 삼은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 위탁이냐 이제 아니면 제3자 제공이냐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위탁의 경우에는 이제 동의가 필요 없는데 3자 제공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게 동의를 받고 넘어가야 될 정보가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를 넘어갔다. 이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위탁이냐 동의를 받아야 네, 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위탁이라면 그냥 넘겨도 괜찮은 건데 네, 네, 네. 금감원 주장대로라면 동의를 네, 네. 받아야만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겼다. 네. 서로 좀 쟁점이 조금 핵심적인 쟁점을 조금 줄여가지고 네네. 우선 변호사님 어떤 쟁점을 몇 가지로 삼아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까요? 네, 우선 위탁이든 제3자 제공이든 과연 넘어가야 할 정보가 넘어갔느냐, 즉 넘어가는 정보의 정당성이 있느냐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필요가 없는 정보라면 위탁을 해서 동의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부당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보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 사이에서 정말 필요해서 넘어갔느냐를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성엽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과연 불법에 해당하는 제3자 제공인데 동의 없이 넘긴 것인지 동의가 없었던 것은 지금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없었던 것은 네. 그렇죠. 아니, 일부 정보 그 대금 정산을 위한 목적의 동의는 있었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542억 건은 소위 말하는 전체 카카오페이 고객의 정보인데 이것은 소위 NSF라는 네. 그 Non-Sufficient Fund Scoring, 그래서 일종의 신용 정보 지수입니다. 신용 평점을 위해서 신용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넘긴 것인데 이 부분은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으려면 법리상 위탁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페이와 금감원의 시각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우선 넘긴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게 뭐를 넘겼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체 고객 정보 중에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 계정 아이디,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이메일, 그다음에 페이 가입 내역, 그다음에 페이 가입 내역. 예, 거래 내역. 이렇게. 거래 내역이라 그러면 뭐 어떤 거죠? 그래 언제 뭐 샀고, 잔고가 뭘 얼마 샀고. 남아 있고 뭐 누구한테 돈을 보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결제를 이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디랑 그 주문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정보가 제공된 이런 많은 정보, 카카오 계정 아이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불법이냐 아니냐 넘어가는 게 이 중에서 넘어가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성엽 교수님 말씀하신 이 정보들은 거래와 상관없이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애플이 요구하는 정보였습니다. 애플이 요구하는 네. 정보다. 카카오페이는 예. 글로벌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지급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느 나라에서 뭐 물건을 사든지 카카오페이가 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망을 갖고 있는 알리페이와 제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리페이가 애플과 계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계약을 함으로써 알리페이의 지급 결제망을 통해서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 유저 입장에서 내가 카카오페이 고객이기도 하면 나중에 물건을 사고 애플은 제품을 팔고 또 앱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앱 퍼처스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요. 네. 애플 유저들이 지불을 하려고 할 때 카카오페이가 뜨는 거죠. 내가 카카오페이 고객 한국 사람일 텐데요.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서 물건과 또는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게 되는 이 프로세스상 이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제휴를 하게 된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애플이 NSF라는 스코어링 지수, 즉 네. 일종의 충분하지 않은 자금 고객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NSF 스코어 예. 점수를 알리페이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 NSF라는 게 고객 Non-Sufficient Fund 뭐 스코어입니다. 신용 점수를 따져보는 일종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CB 크레딧 뷰로 신용 평가 회사들이 하는 신용 네. 점수입니다. 누구나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어떤 페이먼트의 고객들이 처음으로 와서 또는 오늘 새로 와서 어떤 지급을 하려고 할 때 그 고객이 과연 전자상거래 사기범인지 해킹범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급 사업자에게 미리 너희의 고객이 과연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를 스코어링을 해서 우리한테 미리 알려놔라. 네. 그래서 만약에 신용 점수가 낮은 애플 기준의 어느 이하로 낮은 고객이 오면 이제 지불을 거절하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기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 잠재적으로 와서 카카오페이를 써야 하는 고객 전부의 스코어 점수가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페이가 요구했고 그것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아까 말씀하신 정보도 제공했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결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미래 결제를 네. 위해서 다 준 거네요. 애플이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애플이 거고 요구했기 이거는 때문에. 금감원 보도자료에도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도 애플이 의무적으로 요구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신용점수라는 것은 네.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전에도 신용점수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은행에 오늘 가서도 그 신용 조회를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미리 산정해 놓는 게 신용 점수입니다. 예. 일종의 신용 점수를 미리 산정해 놓기 위해서 애플이 알리페이와 알리페이에 제휴된 페이 사업자들에게 미리 다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애플의 요구에 따라서 알리페이가 정보 재가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에게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감독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분? 우리가 위탁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제 법원 판례에서 예.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의 업무 처리,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 카카오페이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예요. 네.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받는 수탁자, 그러니까 알리페이는 자기 독자적인 이익이 없다. 그리고 알리페이가 그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 위탁이라고 이렇게 그게 봅니다. 위탁 계약이다. 위탁일 때는 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길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금감 입장에서 보니까 그 세 가지 요건이 현재에서 맞지 않다. 이게 꼭 부정결제 방지 목적이 자기 목적인 것도 있지만 알리페이나 애플페이의 목적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탁으로 볼 수 있느냐, 삼도 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이건 아까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애플이 그런 신용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줄 수밖에 없는 정보였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삼자 제공으로서 어떤 그 이득이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애플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탁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위탁 계약에 따라서
정보를 제3자에게 줄 때는 동의를 그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 네네. 그 위탁 계약에 따른 동의 안 받는 정보의 경우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냥 줘도 된다고 위탁 계약에 해당되는 사례 이번 경우 말고 어떤 게 예를 예를 들수 들어 쉬운 사례로는 네. 전자상거래에서 쇼핑몰의 배송 위탁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송에 네, 사회자님도 예.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예를 들어 무슨 통운, 무슨 택배에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못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동의를 받는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 위탁은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동의가 필요 없는데. 아니, 내가 새벽 배송을 신청했는데 그 배송을 동의를 별도로 하면 동의를 안 하면 네. 물건이 안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런 것들이 바로 위탁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를 쓰는 유저들이 네. 이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고 내가 카카오페이를 쓰고 싶으면 네. 그냥 카카오페이가 거기서 보여서 쓰면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중간에 껴 있는 사업자들의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송 업체에도 동의해야 예. 되고 전산 처리를 도와주는 업체도 네. 전화해야 되고 콜센터도 위탁이거든요. 예. 그 소위 민원 대행 업체도 위탁인데 민원 대행 업체에도 동의해야 되고 하면 예.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거래 일을 도와주는 은행의 업무를 도와주는 위탁 업체가 많은데 예. 수백 개 업체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 그런 것은 동의를 하지 않고 당신과 맺은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외부 업자들은 예. 동의 없이 위탁할 수 있게 법에서 열어놓은 거죠. 근데 금융감독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카카오페이가 주장하는 정보 위탁 계약으로 봤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그럼 보는 거죠. 금감원의 반론 그렇지 않아. 카카오페이 늘 위반한 거야라고 할 때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금감원의 주장의 그 근거는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위탁과 함자제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함자제공은 동의를 필요로 하고 위탁은 동의가 필요 없는데. 없는데 그 이유는 위탁은 위탁자가 이제 주탁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임시적으로 이전되긴 되지만 여전히 이제 관리 통제가 가능한데 삼자 제공은 이제 넘어가면 삼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정부처가 동의를 따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금감원이 보기에는 카카오페이가 아니, 알리페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었겠느냐. 있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요건에 맞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리페이의 뭐 독자적 어떤 이익을 좀 알리페이나 애플 자체도 아까 이제 신용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은 애플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기 고객을 좀 배제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니까 예. 애플도 어떤 이득이 있는 거 아니냐. 어.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꼭 이건 위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자상거래나 이런 이제 페이 시장에서 이 부정결제를 방지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카카오페이가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전한 부분은 좀 인정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카카오페이라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이슈여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서 약간 복합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볼 여지도 있지만 그래서 외적으로 볼 여지도 있고. 좀만 보충해드리면 네. 기존의 판례를 아마 금감원이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업무 이탁에 관해서 업무 이탁에 관해서 제3자의 구별에 대해서 지금 이성익 교수님 말씀해 주신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예. 다만 기존의 판례는 이번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같이 중첩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사업자가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에서 나온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판례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존 판례가. 네,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위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기존에 금감원이 많이 참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판례와 조금 다른 지금 사례 예, 아닌가? 다른 측면을 잠깐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어떤 사업자가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 감독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 콜센터, 예. 배송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판례를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번은 글로벌에서 애플이라는 강력한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전산상거래 업자 밑에 알리페이라는 또 글로벌 페이먼트 사업자가 있고요. 그 밑에 로컬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수직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페이먼트 서비스를 형성하고 있는 예.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 어떻게 하위 사업자가 상위 사업자를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이성익 교수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 제3자 제공이 아닐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네. 부분은 기존의 판례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또 감독원 발표자를 보니까 이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는 문제가 조금 논쟁이 네, 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암호화를 이게 지금 제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런 갈등이 있던데 서로가 주장이 완전히 다르던데 어떻게 네.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다른 지금 겁니까? 뭐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법을 보면 하여튼 그 개인정보를 이제 이전하거나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그 암호화 수준에 대해서 예. 건강원은 이게 쉽게 사실은 암호를 풀 수 있다. 그럴 그래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아까 신용 점수를 결국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 사람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쉽게 다시 재식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암호화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봐서 뭐 그런 경우라면 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건강원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는 아니다. 암호화도 뭐 충분히 법상 요구하는 수준을 갖췄다. 갖췄다. 이렇게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제대로 만약에 암호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법에 무슨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용정보법에 네. 신용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특히 제3자 제공 등을 할 때에는 안전하게 암호화를 해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그럼 카카오페이가 한 거는 좀 제대로 암호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SHA256이라는 예. 소위 일방향 암호화 수단을 이용했는데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쉽게 역방향으로 복호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을 사용한 것이 그 자체로 암호화를 아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점점 컴퓨팅 파워,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는 풀기 어려웠던 암호도 점점 쉽게 예. 풀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신 알고리즘을 쓰지 않았냐라고 예. 금감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최신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조금 오래된 걸 오래된 거 썼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암호화를 안 한 건 아니고 암호화를 한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 사실 어떤 알고리즘을 써라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알고리즘을 쓰라고만 돼 있지 네. 이걸 써라 저걸 써라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낙후되기 때문에 법에는 특정한 기술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만이 아니라 이 간편 결제 사업이 뭐 네이버페이도 있고 토스페이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뭐 해외 결제를 다 그렇게 할 텐데 그럼 그런데도 이게 좀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아직은 금감원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카카오페이와 같은 문제는 아직 뭐 발견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감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도? 추가로 지금 다른 페이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혹시 네네. 있는지 예. 혹시 그 회사들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나 이런데 우리는 카카오페이와 다르다 뭐 혹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요? 일단은 지금 다른 페이사들은 보니까 카카오처럼 알리페이 같은 해외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다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된 부분은 뭐 현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 앱스토어를 활용하려면 해외 결제를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마 아직은 뭐 삼성이나 네이버페이가 그 애플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다른 페이사들 지금 카카오페이 다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만 뭐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글로벌 때문에 진출 전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자기 자사의 페이먼트가 사용된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카카오페이든 네이버페이든 토스페이든 간에 이 활성화를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애플이라는 앱스토어는 사실 어마어마한 앱스토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불 수단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페이 사업 자체, 지급 결제 사업 자체의 굉장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카카오는 알리페이라는 사업 제휴 사업자를 확보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아직 그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정보 제공도 없다라고 하면 아직은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은 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없어서 저희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의 정보 유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카카오를 보면 네네. 창업자죠. 김범수 창업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유로 구속돼 있는 상태. 계열사들의 많은 이슈, 골목상권 이슈도 있었는데 뭔가 카카오페이에 조금 더 과도한 규제나 제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혹시 뭐 이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 카카오 주가도 영향을 지금 크게 받는 거죠. 네, 그 아시는 대로 지금 김범수 의장도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도 또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또 있었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도 뭐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또 회계 분식 이슈도 있었는데 거기다 오늘 이제 이렇게 카카오페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과정에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조사 발표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의 주가에 예민하게 작용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충분히 기업들이 좀 소명하는 시간을 좀 주고 그 소명을 듣고 이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금감원 발표는 사실은 전혀 이제 카카오페이는 이거 알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로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네. 카카오페이로부터 또 구체적인 소명받지 않고 소명 절차가 예. 없었나요? 네, 없던 걸로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좀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기업의 주가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게 돼서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정식으로 조사가 끝나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예. 한 일간지에 어. 먼저 특종이 났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가 네, 8월 12일 날 특정 일간지에만 이 보도 검사 결과가 노출이 되니까 네. 금감원이 부랴부랴 보도 참고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게 언론에 대거 보도되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 보도가 됐는지 선행 보도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 아직 당사자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도 나름 몇 가지 자기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네, 네, 금감원 발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반박 논리를 했는데 그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재반박을 금감원이 지금 네,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나요? 이건? 그건 당연히 금감원 내부에서 앞으로 이제 네. 그 시정 조치 의결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의견서를 받고 또 내부 심의할 때 의견 제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고요. 예. 과징금 처분 같은데 불복을 하면 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소송으로.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법적인 또 다툼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상당히 앞으로 오래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개인정보라는 게 가장 소중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산업 발전에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데이터 산업이 신산업의 어떤 근본이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반면에 네. 또 보호도 제대로 해야 되고 네네. 뭔가 이게 좀 균형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런 어떤 법이나 제도가 이렇게 어떻게 잘 정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법제는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바로 오늘 주제인 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제공도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법령이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해외 정보를 제공했는데 아무런 규율하는 사전 규제가 없어서 무방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금감원은 분명히 신용정보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당사자인 사업자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이제 반론을 내고 또 금융감독원은 그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재반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라서 사실 국민 여러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게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다루는 또는 금융회사가 다루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그 이외의 일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카카오도 소위 오픈 채팅방에서 소위 비식별 대체 아이디를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150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듯이 이미
법률에 의해서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사업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법이 강하다 보니 좀 착시 효과도 있는 것이 우리 사업자들이 뭘 부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예. 사실 다른 나라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강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네.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실제로?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유출이긴 하지만 사업상 넘어간 거기 때문에 예. 적법하게 넘길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사실 유출의 본질은 좀 맞지 않은 사고인데 이것도 역시 이미 오늘 말씀을 나눴듯이 지켜야 될 법률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이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 결과가 정리된 상태로 정식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보도가 돼서 사업자가 갑자기 해명을 하고 하는 또 국민들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가 전달되고 하는 사태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상장사의 경우에는 워낙에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을 크게 줍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네,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할수록 데이터 이용이 더 늘어날 테고 급속도로 늘어날 텐데 혹시 인공지능 시대와 개인정보 보호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관련 법체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호를 뭐 강화해야 된다거나 어떤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동의를 받는 방법하고 이제 뭐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뭐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동의에 의존하는 부분보다는 좀 정당한 이익이나 또는 산업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좀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네. 거.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우리가 아까 구 변호사님 이야기대로 개인정보 보호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학습할 때도 뭐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든지 또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요건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걸 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예. 뭐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 뭐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제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좀 분명히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되니까 좀 편한 부분도 있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또 하나의 또 구속력 있는 법규처럼 네. 저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되니까 또 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서 예. 현재 하여튼 AI 산업진흥하고 또는 뭐 규제가 좀 균형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조금은 규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저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국회에 뭐 AI 기본법도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그런 걸 균형적으로 좀 고려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와 산업을 진흥을 위한 위한 진흥과 네. 사이에 조금 균형을 맞춰야 네. 되는데 약간은 좀 규제 쪽으로 조금은 기울어 있는 네.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원 법무법인 린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